아빠도 휴가야? 일부러 그때 맞췄대요. 그 휴가일 학원에 말하지 말고 그랬어. 어? 휴가일 말하지 말고. 방학 학원에 와 그냥. 그게 더 나을 수 있어. 룰레. 봐봐. 채점한 거 봐봐. 봐봐. 여기까지 괜찮은데, 그지?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거 이렇게 어려웠지? 하지만 이런 거 틀려. 몰라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했어, 채점? 그래, 너도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 이거 맞췄네? 문학에서 많이 틀렸어? 그러네. 이게 틀렸어. 거의 비슷한데? 아, 오래 걸렸어? 시간은? 이건 좀 어렵지? 휴. 우진이 한번 봐요. 여기까지가 푼 거야? 어? 쉬운 것만 풀었잖아. 그러면은 너희 모델까지 풀고 여기 안 풀었잖아. 어려운 거는 문학도 안 풀었어? 우리 저기 다음 주 수요일은 수업이 없고 다다음 주까지니까 숙제 다 하세요. 저기 문학 프린트 지난번에 준 거 요거는 끝까지 다 푸는 거지. 그지? 그리고 독서 OX 문제 4개 해오고 너희들 잘하면은 실기 특강 기간에는 한 일주일에 3개? 몇 개 줄까? 3개 정도씩 주고 실기 특강 끝나면은 일주일에 7개? 5개 하루에 하나씩 하게 이렇게 주도록 할 텐데 쌤이 또 이거 안 갖고 왔네. 막대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거는 좀 패스를 할게요. 요거 이 미술은 어렵지 않지? 두 번째 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두 번째 것도 좀 까다롭지만 세 번째 질문은 좀 힘들어. 세 번째 질문하고 우리 탕후루를 먹읍시다. 사러 나가요? 어? 사러 나가요? 아, 쌤이 사러 간다고. 나가고 싶. 나가고 싶다고? 같이 나가요. 4명이니까. 네 명이니까. 티도 안 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잘 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알았어. 그럼 오늘 안 온 애들은 또 어떻게 또? 어쩔 수 어쩔 수 없어. 되게 쿨한데 너희들. 다음에 지은이 안 올 때 그러면. 안 돼요. 자,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문제는 다 풀었으니까 한번 쭉 볼게. 첫 번째 문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 많이 나왔던 내용이니까, 그지? 어렵지 않게 읽을 수가 있어요.
화폐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중앙은행과 은행권 전체가 화폐의 공급, 통화량을 결정하는데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걸 하는 거야.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채를 팔면 국채가 뭐야?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 요걸로 선생님 이거 한번 설명하지 않았었나? 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물가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기 침체기나 뭐 경기 활성기 이럴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고. 그지? 그래서 이 채권을 어디다 파냐면은 시중은행한테 파는 거야. 시중은행한테. 이게 채권을 팔면은 얘네가 얘네한테 현금을 갖다 줘야 돼. 현금을 줘야 되는 거야. 채권을 샀으니까. 그래서 현금이 회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야. 시중에 돌아다니는 화폐량이 줄어들게 돼. 오케이? 그렇게 되면은 통화량이 줄어들면은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거고 물가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물건 가격이 알겠죠? 이자율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다음 국채를 사들이면 반대로 그래서 이번에는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에 현금을 지급하죠. 현금을 주는 거야.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한다.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화폐가 많아진 거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물가가 상승하고 이자율은 내려가고 이겠죠? 근데 지급된 현금이 일부라도 은행에 다시 예금이 되면은 이 시중에 그러니까 통화량이 이 지급된 현금이라는 게 통화량이 늘어난 거야. 늘어난 통화량. 여기에 일부라도 은행에 예금이 되면은 은행의 지급 준비금이 증가합니다. 지급 준비금이라는 거는 은행이 이렇게 예금을 한 돈을 다 대출해주면 안 돼요. 일정 부분을 언제든지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예금한 사람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갖고 있어야 돼. 그게 지급 준비금의 개념이야. 이것도 우리 한번 다룬 수업시에 다룬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에 따라 예금 통화 승수가 작동하므로 공개시장 조작 화폐 공급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화폐의 수요는 이번엔 수요입니다. 화폐 수요. 물가 수준에 의한 영향을 일반 물가라고 돼 있는데 그냥 물가 수준으로 읽어도 돼요. 이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요. 수요가. 물건 가격에 따라서 화폐 수요가 달라져. 사람들은 화폐를 사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므로 물가가 비싸면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해. 그러면은 화폐 수요가 올라가게 돼요. 화폐가 더 많이 필요해. 그지? 이에 따라 사람들은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더 보다 많은 재산을 유동성의 형태로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물가 수준이 높을수록 물가 수준, 물건 가격이 높을수록 혹은 화폐 가치가 낮을수록 똑같은 얘기야. 물가 수준이 높다는 것은 화폐 가치가 낮은 거예요. 이 화폐 가치가 낮은 것은 결국 통화량이 많은 거고. 오케이? 그래서 화폐 수요량은 증가한다. 다시 요거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고. 화폐 가치가 많다는 거는 통화량이 늘어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통화량이 많다는 거는 화폐 공급이 늘어나는 것도 똑같아. 화폐 공급이 늘어나면은 수요량도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읽기가 쉬웠어야 돼요. 오케이? 문제가 그래서 8번에 1번
8번에 1번 보니까 일반 물가 수준의 영향을 받은 화폐의 수요는 화폐의 가치 변화를 반영한다라는 거는 물가 수준이 높다라는 거는 화폐 가치가 낮은 거잖아, 그지? 화폐 가치가 낮을수록 화폐의 수요량이 증가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를 반영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1번은 맞고, 그리고 2번은 아직 알 수가 없고요. 3번 중앙은행의 국채 매수나 매도, 사는 거나 파는 거지. 은행의 지급 준비금의 증감, 얘네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은 화폐 가치 변화의 요인이 된다. 여기서 알 수 있고 첫 번째 문제네, 그지? 자, 그리고 사람들이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화폐의 양보다 많은 화폐를 보유하려는 경향이 바로 뭐와 관련된 거야? 많은 화폐를 보유하는 게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공급하는 양보다 이 공급보다 수요량이 증가하는 게 더 높다라는 거야, 이렇게. 공급보다 수요가 더 커. 그렇지. 그렇게 되면 이제 가치 판단을 해야지. 공급보다 수요, 찾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러면은 가치가 올라가겠지. 그죠? 자, 그래서 화폐 가치 하락을 반영한다. 이런 경향은 화폐 가치 하락을 반영해서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뭔 소리냐면은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화폐의 양은 일정하겠지. 그치? 공급을 했어. 근데 많은 화폐를 보유하는 경향이 생겼어. 그러면은 이게 화폐의 가치를 더 낮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화폐의 가치 하락을 반영해서 보유하려고 한다는 거야. 이렇게 가치가 낮을수록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한다. 그래서 5번도 적절한 게 되는 거고요. 4번도 아주 일단 냅둘게요.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자, 요 그림은 읽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화폐의 양과 사람들이 보유하려는 화폐의 양. 그러니까 여기는 공급이고 공급, 얘는 수요. 보유하려는 화폐의 양은 단기에는, 짧은 기간에는 이자율에 의해서 이자율, 그다음 장기에는 일반 물가 수준에 의해서 일치하게 돼. 일치. 공급과 수요의 양은 짧은 기간은 이자율에 의해서 일치하게 되고 장기에는 물가 수준에 의해서. 자, 물가 수준이 균형보다 높아요. 자, 물가 수준이 이 균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이 균형이에요. 균형. 알겠죠? 그냥 우리가 보통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어. 우리가 보통 수요 곡선은 이렇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공급 곡선은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게 약간 곡선의 형태로 돼야 돼. 이게 일치하는 지점이 우리가 보통 균형 가격이라고 하거든. 여기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균형 가격. 자, 그래서 물건 가격이 균형보다 높아서 화폐 가치가 낮대요. 화폐 가치가 낮아지면은 사람들은 공급하는 화폐 양보다 많은 화폐, 여기 나와 있네. 아까 우리 저기 8번에, 그지? 더 많은 화폐를 보유하려고 할 것이고,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같아질 때까지, 이게 다시 균형이야, 균형을 회복할 때까지, 물가 수준이 계속 하락하게 된다. 물건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이 얘기는, 지금 물가 수준이 높아서 화폐 가치가 낮아졌어, 그지?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화폐를 보유하려고 한다는 거야. 알겠지? 딴 데다 쓰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게 아니라 화폐를 보유해, 가지고 있으려고 해. 그러면은 이게 다시 균형이 될 때까지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서 그러면은 화폐 가치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상승하게 되는 거지. 상승. 그러니까 자, 여기선 낮아졌어요. 낮아진 게
균형을 회복할 때까지 조금씩 계속 어떻게 돼? 다시 상승하는 거라고. 올라가는 거. 알겠죠? 그래서 물가 수준이 균형보다 낮으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물가 수준이 균형보다 낮으면 보유를 안 하려고 해. 이번엔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해. 그래서 공급하는 화폐 양보다 적어서 물가 수준이 이번에는 상승한다. 균형보다 낮으면 이거 완전 반대되는 내용이었어. 이러한 사실은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에 자 이제 그림 한번 보세요. 가로축은 통화량이야. 오른쪽 세로축은 물가 수준이야. 물가 수준 세로축. 왼쪽 세로축은 화폐의 가치고요. 화폐의 가치. 오른쪽 세로축은 꼭대기에 가까울수록 꼭대기에 가까울수록 물가 수준이 낮다. 밑바닥으로 내려갈수록 밑바닥으로 갈수록 물가 수준이 높다. 그래프의 두 곡선은 화폐의 공급과 수요를 나타냅니다. 통화량은 중앙은행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화폐 공급 곡선은 통화량 축에 대해서 수직선으로 얘는 수직선으로 표시가 되고요. 화폐 수요 곡선은 우하향의 형태를 갖는 곡선으로 표시가 된다. 화폐 수요량과 화폐 공급량이 일치하는 A 지점, 이 A 지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입니다. 알겠죠? 화폐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A 지점에서 그래서 요거를 잠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줄게. 이 그림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찾으면은 일단 얘는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아. 그치? 얘는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아요. 여기는 화폐의 가치고 여기는 지금 통화량이야. 통화량. 그리고 여기가 물가 수준이야. 그래서 오른쪽 세로축이 아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른쪽 세로축은 꼭대기에 가까울수록 물가 수준이 낮고 물가 수준이 높다라는 거. 오케이? 그리고 통화량은 아까 저희가 통화량이 된다. 또 화폐 공급 곡선인데 얘는 곡선의 형태가 아니라 직선의 형태가 되는 거지. 왜? 일정하니까 이거 정부가 그냥 공급하는 거니까 곡선의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지문에서 통화량에 대해서 통화량 축에 대해서 수직선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얘는 물가 수준이 1이었어. 1이었다가 1.33, 2, 4. 그래서 여기로 갈수록 물가 수준이 상승하는 거고 올라가는 거고. 물가 수준이 상승한다는 1일 때 물가 수준이 1일 때 1이야. 화폐 가치가 1이야. 그럼 1의 화폐로 1의 물건을 살 수가 있죠. 그지? 근데 여기서 뭐 여기로 갔다고 해볼게. 여기로 물가 수준이 2배로 떼었어. 그러면은 내가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탕후루 6개를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3개밖에 못 사 먹는 거라고. 똑같은 돈으로.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다. 여기로 갈수록. 그래서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은 화폐 공급이 여기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화폐 공급이 이만큼으로 여기서 이만큼으로 증가하면은 화폐 가치가 여기 있던 게 여기로 하락하게 되는 거고 2분의 1. 그러면은 얘도 지금 이 물가 수준이 여기서 여기로 내려가잖아. 물가 수준은 상승하게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균형 지점이 A에서 B로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래서 요 지점이 좀 독특한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말로 설명되어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적용시켜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읽고서 두 번째 문단까지 읽고서 8번에 2번도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화폐의 수요량과 화폐의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이 아까 우리 A 지점이었잖아요. A 지점. 이 지점은 화폐의 가치를 나타낸다. 적절한 설명이 되겠고,
그다음 5번, 4번 시장에서 단기의 변함이 없는 단기의 변함이 없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능력은 화폐 수요와 화폐의 가치 상승의 요인이 된다라고 돼 있어. 자, 요거는 잠깐만 문제. 이거 없으니까 불편하네. 자, 몇 번이야? 8번 맞지? 8번에서 단기에 변함이 없는 공급 능력이야. 공급 능력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화폐 수요와 그러면은 공급이 일정한 공급이 된다는 거고 화폐의 가치가 상승한다. 자, 공급이 늘어나면은 화폐의 수요는 화폐가 이렇게 공급이 되면은 물가가 올라가지. 물가가 올라가서 수요량이 늘어난다고 했어. 그지? 수요량이 늘어나고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되지? 화폐의 가치 하락한다고. 그지? 상승 요인이 아니라 하락. 그래서 4번이 여기가 됩니다. 여기 있지. 일정하게 공급이 있을 때 수요량은 늘어나고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 4번이 되겠고요. 9번도 볼게요. 9번. 9번. 그림에 대한 설명.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국채를 팔아요. 시중은행이 팔아. 그지? 국채를 팔면은 통화량이 어떻게 된다고? 시중은행한테 팔았어. 그럼 얘가 나한테 현금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통화량이 줄어들지. 통화량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통화량이 M 부분보다 적어지고. 맞네요. 그지? 맞지? 자, 그리고 물가 수준. 통화량이 낮아지면은 물가 수준이 상승에 하락한다고. 통화량이 많아져야 물건 가격이 올라가고. 알겠죠? 그래서 얘는 적절한 설명이 되는 거고. 자, 화폐 가치가 점점 높아지면 보유하고자 하는 화폐의 양. 자, 화폐 가치가 높아지면 화폐가 귀해요. 그지? 자, 이러면은 보유하고자 하는 화폐의 양이 적어지겠지. 적어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나아? 저금하는 게 나아. 이자 받잖아. 화폐 가치가 높으면. 어쨌건 수요 곡선상에서 좌측으로 한번 그림 볼까요? 수요 곡선상에서 좌측으로 이동한다라는 게 화폐 수요 곡선에서 좌측이면은 통화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쪽이지. 왼쪽이 줄어드는 거고 오른쪽이 통화량이 많아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프에서. 그래서 좌측으로 이동한다. 적절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화폐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게 통화량이 적어진다는 거야. 통화량이 적어진다. 알겠죠? 그럼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얘도 맞고. 그 다음 3번 볼까요? 3번. 물가 수준이 A보다 높으면, 물가 수준이 A보다 높으면은 지금 어디 쪽으로 가는 거야? A 미치니까 B 쪽으로 가겠지. B쪽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통화량 M을 초과하여 통화량 M, 이게 M이 아니라 M. 왜 이렇게 돼 있어? M1이라고 돼 있잖아, 그지? 자, M1을 초과해서 일반 물가 수준까지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 적절한 설명이 되겠네, 그지?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통화량이 더 높아지는 거야. 뒤쪽으로 이동한다. 이게 핵심이네요. 자, 그다음 중앙은행이 화폐량을 균형 A 지점이야. A 지점
요거보다 초가 공급하면은 화폐량 통화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통화량 많아져요. A보다 통화량이 높아져. 자, 그럼 사람들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서 장기에는 새로운 균형을 형성할 것이다. 이 새로운 균형 지점이 B 지점이 된다는 거지. B 지점.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봐. 자, 그다음 통화 정책에 따라 통화량이 변화하면은 화폐의 공급 곡선은 화폐의 수요 곡선상의 이동 방향과 항상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며 균형점을 유지. 여기서 틀린 거예요. 자, 통화량이 변화하면은 만약에 지금 그래프에 봐봐. 통화량을 늘리면은 요게 아까 우리 여기 B 지점으로 갔잖아, 그지? 통화량을 늘리면은 B 지점으로 가는 거. 통화량을 줄이면은 좌측 A의 좌측 지점에서 균형점이 형성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균형점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공급 곡선은 수요 곡선상의 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균형점 유지가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이다 보면은 여기가 아닌데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어이씨. 한편 통화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장기에는 이번에는 장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폐의 수요량과 화폐의 공급량이 일치하는 균형점도 이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에서 통화량이 M1에서 이게 왜 다 빠져 있어 숫자가? 자,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면은 화폐 공급 곡선도 MS1에서 2로 이동하겠죠, 그지? 여기서 여기로 이동해. 자, 그러면은 균형점이 A에서 B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지. 그래서 왼쪽 세로축에 왼쪽 세로축 어서 자. 병원 갔다 왔어요? 이건 다 풀리고 이거는 다다음 주까지 숙제 OX 문제야. 지금 우리 두 번째 아니 몇 번째 이 화폐 같이 있는 거 있죠? 이 사주차에서 세 번째 장인가? 세 번째 장 하고 있어요. 앞에 두 개는 일단 쉬워서 안 하고 세 번째 장에서 세 번째 분단 맞니? 맞지? 자, 장기에는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고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고 A에서 B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왼쪽 세로축에 표시된 게 화폐의 가치인데 화폐의 가치가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절반 하락하게 되는 거지.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오른쪽 세로축에 표시된 물가 수준은 2에서 4로 상승한다. 이게 핵심이야.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 수준은 상승한다. 뭐 하면은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이렇게 돼요. 오케이? 다시 말해서 통화량이 증가해서 시중에 돈이 더 많아져.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네, 그지? 그죠? 자, 이는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화폐의 초과 공급 때문으로 최초 균형 물가 수준이 어디야? A 지점이야. A 지점. 여기서 화폐 공급량이 화폐 수요량을 초과한 것이다. 이 초과한 지점이 바로 B 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 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해. 더 많이 사요. 시장의 재화와 서비스 공급 능력은 단기에는 이런 것들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능력은 단기에는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해서 바로 막 공장 더 짓고 만들 수 없다라는 거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 더 많이 만들려면은. 그지? 탕후루집 빨리 해야 돼.
이러한 상황에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물가 수준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니까 공급은 똑같은데 수요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지?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크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상승하고 모든 거래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해. 왜?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화폐 수요량이 증가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균형 B 지점에서 화폐 수요량은 화폐 공급량이랑 장기에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7번을 한번 보면은 7번에서 가글에 대한 설명을 한번 쭉 볼게요. 가의 화폐의 공급 및 수요의 변화, 가는 화폐의 공급 및 수요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 나와 있었죠. 그지? 뭐 통화량이 통화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이런 것도 요인이 있었고, 2번도 가는 화폐의 공급 변화로 인한 화폐의 수요 변화도 적절하죠. 공급량이 달라지면 수요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3번 가는 중앙은행에 의한 화폐의 수요 조절 방식 X. 중앙은행은 수요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공급량만 조절하는 거야. 공급량, 화폐 공급. 얘기했죠. 이게 화폐 공급을 조절하면은 수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은 공급량을 조절한다. 그래서 X. 자, 그다음 4번 통화량의 주기적인 변화 이유. 자, 통화량의 변화는 있지만 이게 주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해가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 주기적인 변화 X. 자, 5번은 화폐의 공급과 수요 간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적절하죠. A에 있다가 B 지점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 5번을 냅둘 수가 있고, 이제 나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글이 더 어려워요. 자, 실물 경제에서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 물건값이 오르게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장기에 물건값이 상승합니다. 이러한 일반 물가 수준의 상승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인플레이션. 물가 수준의 상승. 일반 물가 수준의 상승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인플레이션이 뭐냐면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물건값이 오르게 되는 상황이야. 일반 물가 수준의 상승은 사용되는 화폐의 가치가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비슷한 얘기죠.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화폐 가치가 낮아졌다는 거야. 너네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말도 들어봤니? 베네수엘라 같은 데가 장난 아니잖아. 거기는 돈을 막 트럭으로 싸갖고 가도 물건을 살 수가 없고. 가치가 그렇게 낮았어. 가치가 낮아. 거기 화폐가 의미가 없어요. 화폐를 땔감으로 쓴대. 휴지를 살 돈이 없어서 그냥 돈으로 돈 땄어. 가치가 엄청 낮아졌어. 그게. 왜냐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왜 그런 현상이 생겼냐면은 걔네가 산유국이거든. 기름. 지금도 기름 엄청 많아. 그래서 나라에서 일 안 해도 돼. 나라에서 다 돈 줄게. 대박이지. 그래서 공장도 없어 거기는. 이 사회 기반 시설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석유 파동이 나고 이러면서 석유값이 폭락을 하면서 석유를 비싼 값에 팔아야 국민들을 이렇게 먹여 살릴 텐데, 비싼 값에 못 파니까 돈이 없잖아. 돈이 있어야 해외에서 이제 물건을 사와서 그것도 주고 할 텐데, 그지?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 화폐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지. 달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다. 그래서 막 화폐 단위도 엄청 큰 화폐, 업 단위도 막 한 장에 이런 것도 있고.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재화의 가치보다 화폐의 가치에 관련된,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이 재화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화폐의 가치와 관련된 거야. 교환의 매개 수단인 화폐에 관한 것이다. 화폐에 관한 것. 이러한 점에서 화폐의 중립성과 화폐 유통 속도, 이거 좀 중요한 말인 거. 요거랑
화폐 유통 속도, 화폐의 가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혹은 인플레이션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핵심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요거야. 화폐의 중립성과 화폐 유통 속도. 탕후루도 탕후루집도 서울 여기는 엄청 많이 생겼어. 대치동 저 아래쪽 음마 사거리 이쪽은 엄청 많아. 거기는 학생들이 더 많이 다니잖아. 근데 선생님 동네에다 차리면 거긴 다 할머니 할아버지 막 애들도 몇 명 있고. 거기 무슨 어? 어떤 거? 시골이라고. 시골. 동네 동네. 장 5일장이 열려. 선생님 5일장. 장이 뭔지 알지? 시장 나오는 그냥 상설시장 말고 장터 장날이 선다고. 아파트에서 옛날에 있었어. 아니 그런 거 말고 아파트 말고. 선생님 집 주변에 다 소 키우고 논밭 있고 이런 데야. 알겠지? 중대 안성 캠퍼스가 멀지 않아 선생님 집에. 또 너희들이 알만한데 양지메가스 기숙학원이랑 저기 창조의 아침 기숙학원 이 선생님 집에 아주 가까워. 모르겠지? 자, 해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 화폐 공급량의 변동은 단기의 화폐 단위로 측정되는 명목 변수. 자, 좀 읽기가 어렵네. 화폐 공급량의 변동이 명목 변수에 영향을 줘요. 실물 단위로 측정되는 실질 변수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야, 여기에는 영향이 있지만 명목 변수는 바뀌게 하지만 실질 변수는 영향을 끼치지 못해. 명목 변수가 뭔데? 요거야. 요게 명목 변수고 실질 변수는 실물 단위로 측정되는 게 실질 변수. 예를 들어서 명목 GDP는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량에 대한 화폐의 가치야. 자, 산출량에 대한 화폐의 가치. 이 산출량이 뭐로 읽으냐면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량이니까 밑에 있는 것처럼 생산량으로 바꿔 읽어도 돼. 생산량. 자, 여기에 대한 화폐의 가치로 명목 변수이고, 얘는 명목 변수입니다. 실질 GDP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을 나타내므로, 자, 요거는 그냥 생산량을 나타내는 거야. 생산량. 그래서 실질 변수야. 실질 변수. 그래서 요거는 이런 재화나 서비스의 산출량에 대한 화폐의 가치, 여기에 대한 화폐의 가치를 따진 게 명목 변수고, 실질 변수는 그냥 요거 자체의 생산량이야. 생산량. 그래서 실질 변수에 해당한다. 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2배로 늘렸어요. 통화량이 2배로 늘어났어. 그럼 명목적인 임금, 겉으로 보이는 임금과 명목 변수가 각각 2배로 증가해. 명목 변수가 2배로 증가해. 똑같이. 그럼 물가 수준도 2배로 상승하네. 화폐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져. 화폐 가치는 2분의 1로 떨어져. 물가 수준이 올라갔으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져요. 근데 생산이나 고용이나 실질적인 임금이나 실질이자율. 자, 요런 거 잡아야 돼. 우리가 이 명목이라는 말과 실질이라는 말의 개념, 요거 많이 나오거든. 요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이 2배 올랐어. 그럼 이게 내 월급, 명목적인 임금은 2배 오른 거지. 겉으로 보이는 월급은 2배 오른 거야. 오케이? 근데 자, 이 월급이 2배 올랐는데 동시에 같이 물가도 2배가 올랐어. 오케이? 그러면은 내 월급이 2배 올랐지만 물가도 2배 올랐으니까 1,000원짜리 하던 거를 2,000원 주고 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실질적인 임금은 변화가 있어 없어? 변화가 없는 거지. 명목적인 월급은 변화가 생겼지만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통화량이 늘어났는데 물가 수준도 같이 올라갔거든. 물가 수준 두 개 올라가고 화폐 가치 절반으로 떨어졌어. 그래서 실질적인 임금이나 실질 이자율 등 실질적인 변수는 변함이 없다는 거야. 변함이 없어요. 이처럼 명목 변수들은 실질 변수와는 달리 경제 화폐 부분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는다. 화폐 부분에서 일어나는 변화야. 그러니까 이 실질 변수는 화폐는 따지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요 영향을 강력하게 받으며 실질 변수가 통화량의 변동과 무관한다는 사실을 잠깐만. 명목 변수는 이런 영향을 강력하게 받고 실질 변수는 이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리고 실질 변수는 통화량의 변동과 무관하다. 이게 화폐의 중립성의 개념인 것 같아요. 이는 화폐가 회계 단위로서 경제 거래를 측정하는 기준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회계 단위 경제 거래를 측정하는 데 쓰는 거야. 가령 정부가 1km를 1000m에서 500m로 변경한다면 명목적으로는 변경이 되지. 명목적으로는 줄어들었어. 명목 변수는 달라진 거야. 그래서 명목 변수에 해당하는 거리는 2배로 늘겠지만 실질 변수에 해당하는 실제 거리 1km라는 거리는 변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명목 변수는 그냥 이렇게 회계 단위일 뿐이다. 화폐 부분의 변화만 측정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고 실질적인 거는 변함이 없다. 오케이? 이런 단위만 바꾼 거야. 단위. 1000m를 500m로. 자, 그래서 10번. 야, 이제 더 읽어야 되잖아. 아유. 우리 한 지문 하는데 안 들어오겠지. 최상훈 쌤이 저 붙여놨더니 안 들어오나?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자, 한편 화폐의 유통속도는 시장에 공급된 화폐가 한 사람에게서 요건 좀 더 읽기 쉬웠지. 그지? 다른 사람에게 이동하는 빈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1년 동안 한 경제에서 새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결제하기 위해서 지폐 한 장이 몇 번이나 사용되어야 하는지 요게 좀 더 읽기 쉽습니다. 물가 수준 P, 실질 GDP를 Y, 통화량을 M이라고 하면은 화폐 유통 속도 V는 요런 식으로 화폐 유통 속도는 물가 수준 곱하기 실질 GDP 나누기 뭐예요? 통화량. 그래서 이게 P, Y, M이 되는 거지. 자, 가령 한 경제지표에서 피자만 생산하는데 1년 동안 한 판에 $10인 피자 100판을 생산하고 이 경제 통화량은 $50라고 가정하면은 자, 그러면 물가 자, 실질 GDP를 뭐로 읽어? 아까 생산량으로 읽으면 돼. 생산량으로 바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100이 되는 거야. 100. 저기 $10 곱하기 100. $10 곱하기 100이 되는 거고, 자, 요거를 통화량이 얼마라고? $50인가? 그지? $50니까 화폐 유통 속도는 20의 속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이게 지금 피자 생산량이구나. 1년 동안 100판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20이 되는 거고요.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화폐 유통 속도를 보여주는 방정식은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이게 통화량이었어. 유통 속도고 통화량 곱하기 유통 속도는 물가 수준 곱하기 생산량으로 바꿔 읽읍시다.
이게 이렇게 바꿔 읽을 수가 있다. 쉬었다가 지금 나가는 지금 나가는 다음 지금 지금 가자. 계산.